당신은 불합격이야. 내 딸의 남편으로서도 이 은행의 직원으로서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다. 폐지 할머니 오정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본다. 초라한 폐지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대형은행에 잘 나가는 에이스 최준혁 팀장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의 화창한 오전, K은행 VVIP 지점 앞, 고급 세단들이 주차되어 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다. 그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가 보였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은행 앞에 도착했다. 더럽고 찢어진 갈색 작업복에 낡은 머리수건을 쓴 모습이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할머니는 은행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은행 내부를 바라봤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할머니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내려다보고 다시 은행 안을 봤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왔다. 은행 로비 안. 할머니가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VIP 라운지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최준혁도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혁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인턴 직원을 급히 불렀다. 저 할머니 여기 쉬는 곳 아니라고 밖으로 나가시게 해드려. 최준혁이 인턴 직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시선은 창가 구석에서 낡고 커다란 폐지 리어카를 끌고 온 초라한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에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혁은 이 지점의 차세대 에이스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면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과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번 달 실적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예비 장모님에게 우리 사위 참 능력 있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은행 안에 폐지 할머니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다. 인턴 직원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는 힘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뿐이었다. 준혁은 시계를 보며 짧게 혀를 찼다. 30분 뒤에 중요한 VIP 상담이 잡혀 있었다. 50억 자산가였다. 이런 불필요한 상황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로비 한쪽에서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겼고 양복 차림의 젊은 여성은 힐끗힐끗 할머니를 훑어보며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은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할머니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경 써서 조용히 내보내.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VIP 고객들이 불쾌해한다고. 빨리 처리해. 준혁이 인턴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인턴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에게 계속 밖으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닐봉지 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손가락은 떨렸고 동작은 느렸다. 저 통장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쭈뼛거리며 비닐봉지 속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 관절이 굳은 듯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고 신분증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인턴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드러났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통장 개설은 저쪽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대기표는 뽑으셨어요? 지금 대기 인원이 많으니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여긴 VIP 전용입니다. 준혁이 할머니에게 직접 다가서며 딱딱하게 말했다. 준혁은 VIP 전용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 그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냉정함이 있었다.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 리어카에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느린 동작 하나하나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그는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냥 통장 하나만요. 금방 끝나요. 할머니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는 최소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VIP 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시중은행 가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거긴 대기 시간도 짧아요. 준혁이 신분증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올려다봤다. 젊고 잘생긴 남자의 눈빛은 싸늘했다. 주변의 시선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자신을 치워야 할 존재로 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로비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고객 한 명이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불만을 토로했다. 저기요. 저런 분이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도 불편한데요.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냄새도 나고요. 대기 고객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준혁은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오실 곳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고요. 이해해 주세요. 준혁이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신분증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는 힘겹게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다. 대리석 바닥 위로 끌리는 그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이 모멸감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에게 생생히 전달되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점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구부정한 등, 느린 발걸음, 그리고 무거운 리어카.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쪽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이 할머니의 낡은 작업복 자락을 휘감았다. 알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할머니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확인이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무심하게 돌아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은 이미 태블릿을 꺼내고 있었고 눈은 다음 VIP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졌다. 과장님, 그래도 좀 심하셨던 거 아닌가요?
인턴 직원이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규정이 그래. 여긴 VIP 지점이야. 할머니가 잘못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친절하게 다른 은행 안내해드렸잖아. 준혁이 태블릿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인턴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준혁은 VIP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얼굴에는 다시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30분 뒤면 50억 자산가가 온다. 완벽해야 했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준혁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고객을 위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다. 최준혁은 마치 명품 쇼룸처럼 꾸며진 개인 상담실로 들어섰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방금 전 폐지 할머니를 응대하느라 흐트러졌던 자신의 정장깃을 반사적으로 매만졌다. 상담실 안의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은 그의 단정하고 값비싼 수트를 감쌌고 밖의 차가운 복도 조명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 공간 자체가 권력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담실 안은 고요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공기청정기가 내뿜는 미세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방금 전 할머니와의 불쾌한 순간은 이미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깔끔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급 원두의 향. 이것이 그가 속한 세계였다. 역시 여긴 다르지. 준혁이 혼잣말처럼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점장 박영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 지점장은 준혁을 향해 대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 팀장, 아까 그 할머니 건 잘 처리했어. 정말 수고했어. 박 지점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점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이 라운지 품격은 저희 얼굴이나 다름없는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VIP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는 진짜 자산가들이야. 박 지점장이 창밖을 힐끗 보며 말했다. 준혁은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유리창 너머로 폐지 할머니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낡은 작업복과 구부정한 등, 그리고 리어카의 검은 그림자가 은행 안의 눈부신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저런 분들은 진짜 시중은행 가시는 게 서로 편한 건데.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그렇고 다음 주 상견례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박 지점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준혁의 눈빛이 순간 빛났다. 그는 자리를 바로 세우며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물론입니다. 제가 이번 분기 실적도 목표치 150% 달성했고 이번 달도 벌써 70억 신규 유치했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릴 게 많죠? 준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역시 준혁 씨는 곧 이 은행의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회장님도 한성그룹 자금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실 거라던데. 그럼 우리 지점이 정말 대박이지. 박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 최준혁이 회장님께 실망을 드릴 리 없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죠. 그게 제 철칙입니다.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혁의 말 속에는 은연중 자산이 있는 사람만이 고객이라는 오만한 신념이 깔려 있었다. 박 지점장은 그 뉘앙스를 알아챘지만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이 은행에서는 그런 태도가 미덕이었으니까. 좋아. 그럼 오후 3시 박 회장 상담 준비 잘하고 50억 자산 가시니까 신경 써서. 박 지점장이 준혁의 어깨를 다시 두드리며 말했다. 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다. 박 지점장이 상담실을 나가자 준혁은 혼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에서는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편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낡은 도시락이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입은 수트의 소매를 매만졌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확인했다. 2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 그 시계의 무게가 그에게 권력과 성공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창밖의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손에 든 김밥, 리어카, 그리고 주름진 얼굴. 그 모든 것이 준혁에게는 실패한 인생의 상징처럼 보였다. 저렇게 살면 뭐가 남을까? 돈도 없고 품격도 없고. 준혁이 창밖을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계관은 단순했다.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 두 가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자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확신했다. 준혁은 책상으로 돌아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오늘 오후 상담할 VIP 고객 리스트가 떠올랐다. 박 회장, 김 사장, 이 대표, 전부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었다. 그는 리스트를 훑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내 고객들이지. 이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돼. 준혁이 태블릿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힐끗 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김밥은 자꾸 흘러내렸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관심밖의 일이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VVIP 라운지는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성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준혁은 그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박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펀드 상품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VIP 고객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준혁 씨 덕분에 우리 회사 자금 운용이 정말 좋아졌어요. 수익률이 작년 대비 15% 올랐다니까요. 박 회장이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준혁이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혁은 박 회장을 상담실로 안내하며 문을 열었다. 상담실 안에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쌌다. 준혁은 박 회장에게 의자를 권하고 직접 커피를 따라 건넸다. 그의 손놀림은 우아했고 말투는 세련되었다. 그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다. 그런데 준혁 씨 소문 들었어요. 한성그룹 회장님 따님과 상견례 한다면서요? 박 회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네, 다음 주입니다. 영광이죠.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단하네요. 한성그룹이면. 준혁 씨, 이제 정말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거네요. 박 회장이 부러운 듯 말했다. 준혁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곧 얻게 될 지위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였다.
자산 규모, 수익률, 계좌 잔고. 사람의 가치는 그 숫자로 결정되었다. 창밖에서는 할머니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시락을 다 먹고 리어카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글씨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또렷했다. 할머니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은행 유리창 너머로 준혁의 모습을 포착했다. 준혁은 VIP 고객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 할머니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다. 공손함, 친절함,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미소.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깊은 관찰만이 있었다. 그녀는 30년간 한성그룹을 이끌어온 경영자였다.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예비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준혁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첩에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그녀의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리어카를 끌며 그녀는 은행 앞을 떠났다. 그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VVIP 상담실 안에서 준혁은 박 회장과의 상담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계약서를 건넸다. 회장님, 이번 상품은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연 8% 수익률 보장이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다. 좋아요. 준혁 씨를 믿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박 회장이 서명하며 대답했다. 준혁은 박 회장을 배웅하고 상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완벽한 상담이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봤다.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다시는 안 오겠지. 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태블릿을 끄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음 주 상견례 때 입을 넥타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꺼내 만져봤다. 부드러운 실크의 촉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목에 대봤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잘생긴 얼굴,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수트. 그는 자신이 곧 한성그룹의 사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완벽해. 준혁이 거울을 보며 자신감 있게 중얼거렸다. 그는 넥타이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업무는 끝났다. 그는 상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VVIP 라운지는 여전히 화려했고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할머니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준혁의 겉모습 판단은 완성되었지만 그 판단이 곧 그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그저께 퇴짜 맞았던 오정희는 이번에는 폐지 리어카를 은행 입구 밖에 두고 폐지 더미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일반 창구의 대기표를 뽑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점의 화려한 장식과 소란스러운 고객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최준혁은 아침부터 중요한 투자건 때문에 VVIP 라운지와 자신의 상담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다 오정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짧은 짜증을 내뱉었다. 인턴 직원을 급히 불렀다. 아니, 저 할머니. 어제 분명히 나갔지 않았어? 왜 또 저기 앉아 계셔? 네, 팀장님. 통장 개설하러 오셨대요. 번호표 뽑고 조용히 계셔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요. 일반 창구라도 저런 분들은 빨리 처리하고 내보내야지. 준혁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규칙을 지키더라도 이런 곳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짜증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존재가 이 지점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믿었다. 인턴, 일반 창구 직원에게 말해. 통장이든 뭐든 빨리 처리하고 내보내라고 해. 내일 모레 상견례인데 괜히 회장님 귀에 이런 일 들어가면 곤란해져. 사사로운 문제를 만들지 마. 사사로운 문제. 준혁은 오정희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했다. 인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오정희의 대기번호가 호출되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직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오정희의 낡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신분증 주시고요. 통장 개설용도 말씀해 주세요. 예금하려고 왔어요. 정기예금. 오정희는 비닐봉지 속에서 신분증과 함께 두툼한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꺼냈다.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였다. 일반 창구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VVIP들이 다루는 단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현금 뭉치에서 풍기는 폐지와 흙먼지 냄새가 주변을 맴돌며 미세한 긴장감을 유발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요? 출처 확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고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저도 급한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때 준혁의 직속 상사인 박영민 지점장이 은행홀을 가로지르다 이 상황을 목격했다. 지점장은 준혁이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할머니가 현금 뭉치를 창구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저께 준혁이 너무 단호하게 내보냈기 때문에 혹시 컴플레인이라도 들어올까봐 걱정되었다. 지점장은 준혁이 있는 VVIP 라운지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처리할게. 잠시 자리 비켜봐. 지점장이 직접 나섰다. 이것은 작은 균열이었다. 그저께 준혁이 오정희를 일반 창구로 가라고 내쫓았지만 결국 그 일반 창구의 책임자인 지점장까지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박 지점장은 오정희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할머니, 불편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게요. 이 돈 어디서 나신 건가요? 혹시 사모님께서 대신 맡기신 건가요? 내가 폐지 모아서 번 돈이야. 내 통장에 넣고 싶어. 오정희의 말에 지점장은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천만 원을 폐지 모아서 벌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지점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기계에 삽입했다. 그는 통장 개설 서류를 입력하는 척하며 혹시나 블랙리스트 고객은 아닌지 시스템 상의 고객 정보를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VVIP 라운지에서 상담 중이던 준혁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이 일반 창구에서 폐지 할머니를 직접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는 박 지점장이 자신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짜증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준혁은 지점장에게 눈짓으로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냈지만 박 지점장은 이미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느라
준혁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처리하시지. 준혁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옆에 있던 인턴 직원이 들었다. 인턴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박 지점장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경련이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화면 속에 오정희 이름 옆에 붙은 특정 등급 코드를 확인하고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얼른 화면을 내리고 다시 폐지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할머니 성함이 오정희 맞으시죠? 맞아. 왜? 지점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쩌면 이 은행의 운명이 자신과 준혁의 겉모습 판단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준혁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하고 손에 쥔 오정희의 신분증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아, 네. 금방 끝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고객 등급, 총 자산액, 그리고 직책.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VVIP 라운지에 있는 준혁을 봤다. 준혁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지점장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준혁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 그는 고민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정말 시스템에 나온 그 사람이라면 그저께 준혁이 한 행동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시스템 오류라면 괜히 소동만 일으키는 것이다. 할머니, 혹시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확인하세요. 오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지점장은 신분증을 들고 다시 시스템을 확인했다. 얼굴 사진,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할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하면 돼. 통장만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등급이 여기서 처리하기에는. 괜찮아. 여기가 편해. 오정희의 말은 단호했다. 박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개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저 할머니 뭐야? 왜 지점장이 직접 처리해? 글쎄, 무슨 VIP인가 봐. 저 차림에? 말도 안 돼. 수군거림이 커졌다. 박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작성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준혁을 봤다. 준혁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지점장은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준혁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당장.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담당자를 불러오겠습니다. 담당자요? 네, 회장님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요. 박 지점장은 황급히 V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얼굴은 창백했다. 준혁은 그런 지점장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최 팀장, 잠깐 밖으로 나와봐. 급한 일이야. 지금요? 저 상담 중인데요. 지금 당장. 이건 정말 급해. 준혁은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다. 박 지점장은 준혁을 복도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저 할머니 그저께
내가 내보낸 그 할머니 말이야. 네, 그래서요? 그 할머니가 시스템에 프레스티지 블랙 등급으로 떠. 뭐라고요? 그리고 직책이 한성그룹 회장으로 나와.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박 지점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소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나도 3번 확인했어. 신분증, 사진, 주소, 생년월일 전부 일치해. 오류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창고 쪽을 돌아봤다. 오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등, 그리고 흙 묻은 손. 그 모든 것이 준혁에게는 여전히 폐지 할머니로만 보였다. 최 팀장, 내가 그저께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저 그냥 VIP 전용이라고 일반 창구로 가라고.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박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최 팀장, 지금부터 조심해. 만약 저 할머니가 정말 회장이라면 내 상견례는 물론이고 내 직장까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 얼굴은 제가 알잖아요. 저건 아니에요. 너 회장님 얼굴 직접 본 적 있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성그룹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다. 그것도 10년도 더 된 공식 사진이었다. 사람은 늙으면 변해. 특히 10년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준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다시 창고 쪽을 봤다. 오정희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준혁을 향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박 지점장은 준혁을 놓고 다시 창구로 향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로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면? 만약 자신이 예비 장모를 쫓아낸 것이라면? 준혁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긴장은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민 지점장은 오정희의 신분증을 손에 쥔 채 모니터 화면 속 고객 정보 창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조금 전 감지했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신분증의 이름 오정희 옆에 나열된 정보는 지점장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고객 등급은 프레스티지 블랙. 한성그룹의 최고 레벨 VIP였다. 그리고 고객의 소속 직장과 직책은 한성그룹 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화면 하단에 있는 총 자산액을 훑쳤다. 5천억 원. 지점장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폐지 할머니라며 무시했던 이 초라한 노인이 은행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라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그는 오정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정희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지점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강렬한 압력이 느껴졌다. 회장님. 박 지점장의 목소리는 쉬어 갈라지며 거의 속삭이듯 나왔다.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점장을 더욱 질식시켰다. 복도 구석에서는 최준혁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박 지점장에게 들은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저 할머니가 한성그룹 회장, 자신의 예비 장모.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박 지점장이 황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VVIP 라운지 관리 담당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 VVIP 라운지 입구 복도 쪽 CCTV 영상. 바로 돌려봐. 최 팀장 뒤쪽에 있는 모니터로 연결해. 최대한 조용히. 박 지점장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고 떨렸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창백해졌다. CCTV 영상? 왜? 그는 자신이 그저께 할머니에게 한 행동을 떠올렸다. 차갑게 내쫓았던 것, 경멸하는 눈빛, 그리고 VIP 전용이라며 강조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VVIP 라운지 벽에 설치된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 어제 오전의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라운지로 들어갔다. 그는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자신이 폐지 할머니를 향해 짜증을 내며 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졌다. 아니 할머니, 여기는 고객 대기 의자가 아니라고요. 밖에 나가서 쉬셔야죠. 영상 속 준혁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통장 개설은 저쪽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대기표는 뽑으셨어요? 지금 대기 인원이 많으니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여긴 VIP 전용입니다. 영상 속 준혁은 VIP 전용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무심하게 돌아서는 모습까지.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창구 쪽에서 오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회장님, 준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으나 그녀의 눈빛과 자세는 지점의 화려한 조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오정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남자 누구야? 왜 저래? 모르겠어.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준혁은 오정희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깊었다. 최 팀장, 나를 뭐라고 불렀지? 사사로운 문제라고 했나? 오정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가득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는 떨렸다. 지점장님. 오정희가 박 지점장을 불렀다. 네, 회장님. 박 지점장은 황급히 오정희 옆으로 다가갔다. 내 차 불러줘. 그리고 이 통장 개설 서류는 취소해. 이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야. 네, 회장님, 그건. 박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이 은행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돈이 없어 보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에서 내 돈을 맡길 수는 없지. 오정희의 말은 차갑고 명료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필요 없어. 지점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 은행의 시스템과 직원 교육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확실히 알았어. 오정희는 천천히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팀장. 네, 회장님.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폐지를 줍든 재벌 회장이든 당신의 눈은 오직 돈과 지위만을 보고 있었지. 오정희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당신은 지금 회장이라는 직책에 사과하는 거지. 어제 그 폐지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니까. 오정희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다.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오정희는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수첩에는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준혁의 행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제 10시 15분. 폐지 할머니를 VIP 전용이라며 내쫓음. 오늘 오전. 사사로운 문제라며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 당신의 모든 행동이 여기 다 적혀 있어. 오정희는 수첩을 준혁에게 보여주었다. 준혁은 수첩을 보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나는 당신이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했어.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오정희의 말에 준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은 불합격이야. 내 딸의 남편으로서도, 이 은행의 직원으로서도. 오정희는 수첩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다. 지점장님, 차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럼 가자. 오정희는 천천히 준혁을 지나쳐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한성 그룹 사위의 꿈, VVIP 지점 에이스라는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은행 밖에서는 고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와 오정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아. 가자. 오정희는 차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은행 안에서는 준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는 손.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명품 시계도 완벽한 수트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박 지점장이 다가왔다. 최 팀장. 본사에서 연락 왔어. 당장 올라오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상담실로 걸어갔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어제의 CCTV 영상이 멈춰 있었다. 영상 속 자신의 오만한 표정. 그 표정이 지금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음 주 상견례 때 입을 넥타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부드러운 실크의 촉감. 하지만 이제는 그 촉감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상견례는 없을 거야. 결혼도 없을 거고 이 직장도 아마. 준혁은 넥타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을 봤다. 오정희가 탔던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증거는 발견되었다. 시스템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오정희의 수처. 모든 증거가 준혁의 오만함과 차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준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준혁은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보였다. 오정희가 탄 차가 은행 앞을 떠난 지 30분 후, 최준혁은 본사 인사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권고사직 통보서였다. 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변할 여지조차 없었다. CCTV 영상과 시스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오정희 회장의 증언.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최 과장님,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성그룹은 저희 은행의 최대 고객사고 회장님께서 직접 컴플레인을 하셨으니 인사팀장의 말은 사무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차 앞에 섰다. 수입차. 할부로 산 차였다. 은행원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성그룹 사위가 될 사람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해서 산 차였다. 이제는 그 할부금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혁은 차 안에 앉았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수민이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 그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혁 씨,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미안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일까지. 준혁 씨,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가 폐지 할머니로 변장해서 가신 거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준혁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저도 준혁 씨를 믿었어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민의 말이 끊겼다. 근데 준혁 씨의 진짜 모습은 달랐어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해야죠. 아니, 어제 그 폐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혁 씨, 저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상견례도 취소할게요. 알았어요. 준혁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전화는 끊겼다. 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직장도 결혼도 그가 꿈꿨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저녁, 오정희는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폐지 할머니의 복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K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통장 개설 신청서, CCTV 영상, USB,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수첩.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K은행 본부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거절해. 더 이상 그 은행과 거래할 생각 없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퍼졌다. 그녀는 지난 3일간의 일을 되돌아봤다. 폐지 할머니로 변장하고 리어카를 끌고 은행에 갔던 일. 그리고 준혁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가득한 말투.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는 준혁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랐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돈과 권력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수민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수민아. 오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만나보시면 안 됐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민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든 상황에서 나와. 준혁이가 부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미 다 봤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지 알아야 했어. 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미는 눈물을 닦았다. 너무한 건 나야 아니면 준혁이야? 오정희의 질문에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민아, 너는 준혁이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폐지 할머니한테 한 행동을 봤어. 그게 준혁이의 진짜 모습이야.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을 거야. 어머니, 넌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어? 너희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어? 오정희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숙였다. 전 준혁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길 바랐어. 근데 아니었잖아. 오정희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준혁의 행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제 10시 15분. VIP 전용이라며 내쫓음.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 오늘 오전. 사사로운 문제라고 표현.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 변화. 오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이게 준혁이의 기록이야.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의 기록. 수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오정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울어. 지금은 울어도 돼. 근데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내가 지금 막아준 거. 수미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넓지 않은 방. 은행원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강남에 얻은 비싼 원룸이었다. 이제는 이 월세도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수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준혁은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을 열자 K은행 본사에서 온 메일이 있었다. 권고사직 확정 통보였다. 그는 메일을 읽고 컴퓨터를 껐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빛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지만 준혁은 부자만 보고 살았다. 가난한 사람은 그의 시야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준혁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어제 일을 떠올렸다. 폐지 할머니를 보며 느꼈던 불쾌함, 빨리 내보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VIP 고객들에게 보였던 극진한 친절. 그 모든 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다. 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응징은 정확했다. 그는 자격이 없었다. 한성그룹 사위의 자격도, 은행원으로서의 자격도,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어제까지 준혁은 은행의 에이스였고 한성그룹 사위 후보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직장도 약혼자도 미래도 잃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지친 얼굴, 풀린 넥타이, 그리고 텅 빈 눈빛.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응징은 끝났다. 오정희는 자신의 딸을 지켰고 준혁은 자신의 오만함의 대가를 치렀다. 공공의 자리에서 드러난 진실은 준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일주일 후 한강변의 한적한 벤치. 최준혁은 오정희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곳으로 나왔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준혁은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다. 과연 자신이 회장님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결국 나왔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었다. 준혁은 더 이상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일주일 사이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저 멀리서 오정희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 할머니의 복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화려한 정장도 아니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다. 준혁은 오정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정희는 준혁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앉아요. 네. 준혁은 다시 앉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 팀장. 아니, 이제 팀장도 아니니까 준혁 씨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오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다. 일자리는 알아봤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사과네요. 일주일 전에도 사과했잖아요. 오정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전 그때 말했죠. 사과는 필요 없다고. 당신은 회장이라는 직책에 사과하는 거지. 폐지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회장한테 사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건가요? 오정희의 질문에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회장님께도 죄송하고, 그때 그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셨지만 제가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에게도 죄송합니다. 오정희는 처음으로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대했죠?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제 능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은행에 들어가고 실적 올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계속해요. 폐지 할머니. 아니,
회장님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로만 봤어요. 자산 없음, 가치 없음. 그래서 그렇게 대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숫자로 봤는지. 그래서 답은 찾았어요? 아니요. 명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오만했다는 것만은 알겠습니다.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수민이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준혁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근데 엄마인 내가 본 당신은 달랐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과 권력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또 사과네요. 오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준혁 씨, 내가 왜 폐지 할머니로 변장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나는 30년 동안 한성그룹을 경영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 중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부자 앞에서는 아무리 연기해도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회장의 딸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과는 당신도 알잖아요. 네. 나는 당신이 통과하기를 바랐어요. 진심으로. 수민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현실은 달랐죠. 당신은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권력만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저는 울지 마요. 우는 것도 사과도 지금은 의미 없어요. 오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죠? 취업 추천서예요. 나와 친한 금융사 사장님께 부탁했어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수민이 때문이에요. 수민이가 당신을 아직도 걱정하더라고요. 준혁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러니까 폐지 할머니한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준혁은 봉투를 꼭 쥐었다. 회장님, 저는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죠. 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 씨, 그 추천서를 쓸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만약 쓴다면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 안 쓴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로 변하고 싶다는 의미겠죠. 무슨 뜻입니까? 추천서를 쓰면 당신은 다시 은행원이 돼요. 높은 연봉 받고 좋은 차 타고 명품 입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을 숫자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안 쓴다면 당신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하면서요. 오정희는 준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그리고 수민이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민이는 이제 당신을 잊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걸어갔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회장의 뒷모습이 아니라
딸을 지킨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준혁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안에는 대형 금융사 추천서가 들어 있었다. 이걸 쓰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높은 연봉, 명품 수트, 고급 차.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사람을 숫자로 보는 삶이었다. 준혁은 한강을 바라봤다.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물처럼 그도 흘러가야 했다.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몰랐다. 그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쓸지 안 쓸지, 다시 은행원이 될지, 바닥부터 시작할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다. 준혁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다만 걸어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대면은 끝났다. 변명과 깨달음이 교차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오정희는 딸을 지켰고 준혁은 자신의 선택 앞에 섰다.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사회복지센터. 최준혁은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매끈하지 않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은행에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준혁 씨,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한 노인이 무거운 폐지 뭉치를 들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준혁은 달려가서 폐지 뭉치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은행에서 서류 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자네는 기특하네. 아닙니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다. 센터 한쪽에서는 다른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다. 준혁도 폐지 분류를 마치고 식사 봉사에 합류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밥을 담아주며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렸고 옷은 낡았다. 한 달 전에 준혁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이 사람들 속에서 진짜 삶을 배우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준혁은 센터 마당에 나와 벤치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오정희 회장이 준 봉투를 꺼냈다. 한 달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지만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대형 금융사 추천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추천서를 쓰면 연봉 1억 5천, 안 쓰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오정희. 준혁은 추천서를 바라봤다. 1억 5천. 한 달 전에 자신이라면 주저없이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추천서를 천천히 찢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작은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흩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조각들을 날렸다. 준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돌아봤다. 오수민이 서 있었다. 수민 씨.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어떻게?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준혁 씨가 여기서 봉사한다고. 수민은 준혁을 바라봤다. 한 달 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다. 고급 수트 대신 낡은 옷, 깔끔한 헤어스타일 대신 길게 자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많이 변하셨네요. 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추천서 안 쓰셨어요? 수민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봤다. 네. 안 썼습니다. 왜요? 연봉 1억 5천인데 그 돈을 받으면
전 또 사람을 숫자로 볼 것 같아서요. 준혁의 대답에 수미는 잠시 침묵했다. 준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폐지 분류하고 식사 봉사하고 그냥 도울 수 있는 일 다 하고 있어요. 돈은요? 생활비는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해요. 그걸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충분해요. 수미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기하시는 거예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건지. 그럼 왜 이러세요?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할머니, 아니, 회장님한테 한 행동에 대한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가 추천서를 찢으면 진짜로 변하고 싶은 거라고. 회장님이요? 네. 어머니는 준혁 씨를 아직 지켜보고 계세요. 준혁은 놀랐다. 왜요? 수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준혁 씨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성인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 온 거예요. 준혁 씨를 보러. 준혁은 수민을 바라봤다. 전 수민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죠. 근데 제가 먼저 온 거예요. 전 준혁 씨가 궁금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변했는지. 그래서 보셨잖아요. 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준혁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다. 보기 흉하죠? 한 달 전에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아니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전 지금 모습이 더 좋아요. 네. 한 달 전 준혁 씨는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완벽한 수트, 완벽한 헤어스타일, 완벽한 말투. 근데 그게 진짜 준혁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준혁 씨를 보는 것 같아요. 수민의 말에 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민 씨, 준혁 씨, 저한테 약속해 주실래요? 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말고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일, 봉사일, 계속하세요. 적어도 1년은. 1년이요? 네. 1년 동안 바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삶이 뭔지 배우세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때 다시 만나요. 수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죠? 생활비예요.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제 용돈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받으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요? 네. 준혁 씨가 진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예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수민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과는 1년 후에 받을게요. 진짜 변한 모습으로. 수민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수민 씨, 준혁이 불렀다. 네, 전 변할 수 있을까요? 수민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민은 센터를 나갔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은행원으로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수민의 믿음, 그리고 회장님의 믿음. 준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할 일이 많았다. 폐지도 분류해야 하고 저녁 식사 준비도 도와야 했다. 저녁 무렵
준혁은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간단한 밥과 국이었지만 은행에서 먹던 고급 식사보다 맛있었다. 준혁아, 내일도 오나?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할아버지. 매일 올 거예요. 그래,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나네.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준혁은 진심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센터를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야간 알바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추천서를 찢은 것, 봉사를 선택한 것, 그리고 1년을 약속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결단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별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별을 볼 수 있었고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결단은 내려졌다. 준혁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1년 동안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결단이었다. 1년 후, 봄 같은 사회복지센터 정원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최준혁은 노인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제 완전히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맑고 깊었다. 준혁아, 이 상추 좀 봐. 내가 심은 거 완전히 잘 자랐네. 한 할머니가 상추를 따며 웃었다. 할머니가 물 주신 덕분이에요. 아이고, 이 겸손한 것 좀 봐.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센터 입구 쪽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정이었다. 그녀는 1년 만에 이곳을 찾았다. 오정이는 조용히 준혁을 관찰했다. 그는 노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했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고 누군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 1년 전 은행에서 보았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장님? 센터 원장이 오정이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준혁 씨, 어떤가 싶어서요. 원장은 미소 지었다. 준혁 씨요? 저희 센터의 보물이에요. 매일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인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래요? 네.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준혁 씨는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제가 잠깐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보세요. 오정이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을 발견했다. 게시판에는 센터의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 준혁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 노인들과 함께 웃는 모습, 폐지를 나르는 모습, 식사를 나눠주는 모습. 오정이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준혁이 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고 준혁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김철수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준혁 씨가 밤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오정이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그는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오정이를 바라봤다. 준혁 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많이 변하셨네요. 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추천서 안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찢었습니다.
왜요? 그걸 쓰면 전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안 해요? 가끔은 합니다. 특히 겨울에 추울 때, 편의점에서 밤새 일할 때, 그럴 때는 은행이 그리웠어요. 그럼 왜 계속하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노인들이 텃밭에서 웃고 있었다. 여기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저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오정희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민이 만났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요. 그냥 안부 묻고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그게 다예요. 수민이가 생활비 준다고 들었어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덕분에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준혁 씨, 이제 뭐 할 건가요? 네. 1년 약속 다 지켰잖아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준혁은 손을 내려다봤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다른 일 찾아도 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았어요. 오정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그래요. 그럼 계속하세요. 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제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회장님, 다만 한 가지만. 네. 수민이한테 잘해주세요. 1년 동안 매달 찾아온 아이한테. 준혁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럼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1년 전 그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인정해요. 그리고 수민이가 당신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진짜로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회장님, 준혁이 불렀다. 네, 1년 전. 그때 은행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정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준혁 씨, 네, 이제는 진짜 사과네요. 회장한테가 아니라 그때 그 폐지 할머니한테. 네, 받아들일게요. 1년 걸렸지만. 오정희는 센터를 나갔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오정희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센터를 돌아봤다. 준혁은 다시 텃밭으로 돌아가 노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가치가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함께.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년 전 폐지 할머니로 변장했을 때 사용했던 그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준혁의 행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최준혁, 1년 만에 진짜 사과를 받다. 합격. 오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준혁은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센터 입구 벤치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수민의 사진이 있었다. 1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준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놀라서 돌아봤다. 오수민이 서 있었다. 수민 씨, 어머니 만나셨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수미는 준혁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하래요. 급하게 할 필요 없대요. 수미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천천히 해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센터 정원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개나리꽃은 바람에 살랑거렸다. 준혁 씨, 1년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진짜 준혁 씨 같아요. 진짜 저요? 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인 사람. 그게 진짜 준혁 씨예요. 준혁은 수민을 바라봤다. 수민 씨, 저 아직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자격이요? 수민 씨 옆에 있을 자격.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전 이미 결정했어요. 뭐요? 준혁 씨 옆에 있기로요. 수민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 굳은 살 박인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센터 정원에서는 노인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개나리꽃은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1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약혼자도, 자존심도.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진짜 자신을 찾았고,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삶을 배웠다. 해가 완전히 졌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센터 정원의 작은 등도 하나둘 켜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수민이 조용히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 순간이.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앞에 떨어졌다. 노란 꽃잎, 봄의 색깔, 새로운 시작의 색깔. 준혁은 눈을 감았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은행에서 폐지 할머니를 내쫓던 그날. 오만했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수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생각하세요? 1년 전 생각했어요. 후회돼요? 아니요. 감사해요. 뭐가요? 회장님이. 아니, 어머니가 저를 시험해 주신 것. 수민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고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갔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센터의 불은 하나씩 꺼져갔다. 하지만 정원의 작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등 아래서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행동으로, 빛과 공기의 변화로, 감정을 나누며. 이것이 여운이었다. 오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겉모습에서 본질로. 1년의 여정이 남긴 조용한 여운이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았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나시는 의견이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